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들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2, 3주 동안 시장금리 상승세를 타고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안으로 5%를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전체적인 공급 물량 차질도 우려됩니다. SK그룹이 해운 계열사인 SK해운의 매각을 사모펀드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운업 악화와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움직임 속에 해운업 철수 수순을 밟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은 그나마 수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조짐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추석 등으로 조업일이 줄어든 영향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수출이 50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로 조업일이 4일 정도 감소했고 지난해 9월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던 기저효과가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주력 품목인 철강과 자동차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심상치 않은 징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3개 주력 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이 줄었습니다. 선박, 철강, 자동차의 수출이 급감했고 디스플레이와 석유화, 일반 기계도 감소했습니다. 한편 수출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5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는 기록을 세우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출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일단 반도체는 사상 최대치인 124억 3천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는데요. 석유 제품과 컴퓨터 수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력 품목 대부분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취약한 수출 구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전 세계 제조업 호황에 편승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마저 부진할 경우에는 우리 수출에 비상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정 산업의 수출이 편중될 경우 해당 산업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상당하다는 건데요.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면서 반도체 자체 경쟁력은 더욱 키우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가계부채 1,500조 원 시대에 금융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주담대 금리가 올해 안에 5%를 넘을 기세예요. 네, 주요 시중은행은 오늘부터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3주 전보다 0.1%포인트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0.11%포인트 오르고 농협과 우리은행은 0.12%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난 3월과 5월에 이어 올해 안에 다시 연 5%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연말에 한 번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시중 대출금리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네, 가계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군요. 네,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500조 원으로 처분 가능한 소득보다도 1.6배가량 많았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이자 부담이 2조 3천억 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예컨대 연 3.5% 금리로 3억 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한 해 이자는 75만 원 더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데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취약차주는 약 150만 명 정도로 대출금은 85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제2금융권에 몰린 데다가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비중이 큰 만큼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을 더 강하게 조이는 모습이죠.
네, 상호금융과 보험에 이어 이번 달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DSR이 은행권에도 본격 도입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그리고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합쳐서 연소득으로 나눠 대출 한도를 정하는 건데요. DSR을 70%로 적용할 경우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면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이 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실시된 시범 운영 기간에는 100%에서 150%를 적용했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이 비율을 70%에서 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 대부분이 이미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 즉 고신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인터넷은행 대출자들 중에서 이제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거죠? 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 대출 잔액의 80%가량이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받은 금액으로 조사됐는데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전체 대출 잔액 7조 4,700억 원 중 78%인 5조 8,600억 원, K뱅크는 1조 1,700억 원 중 84%인 9,780억 원이 기존 은행권 대출 고객에게 돌아갔습니다. 인터넷은행에서 생애 처음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카카오뱅크가 14%, K뱅크는 10%로 모두 10% 안팎에 그쳤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신용이 낮은 중신용자들이 대출과 같은 금융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였는데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모두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의 고신용자 대출 규모가 80% 안팎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상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셈입니다. 신용등급 4에서 7등급 중금리 대출 규모는 카카오뱅크가 전체의 약 20%, K뱅크는 16% 정도로 나타나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출 잔액 기준으로만 본다면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의 대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비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요. 때문에 대출 건수로 봐야 한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금리 대출 건수는 카카오뱅크는 39%, K뱅크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정부의 9.21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잇따라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경우 전체적인 주택 공급 대책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죠. 이광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반발하는 곳 어디인가요? 네, 포문을 연 건 주택 5,400호가량의 공급 계획이 잡힌 광명시였는데요. 광명시는 지난달 27일 국토부의 일방적인 공공택지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며 공급 대책에 이런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또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개적으로 정부가 아파트만 짓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주거지역의 안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 따르면 시흥 하중에는 3,500가구의 공급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이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반발한 곳이 나왔죠? 네, 송파와 강동 두 곳입니다. 우선 송파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1,300가구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계획됐는데요. 당초 이곳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복합문화시설을 짓겠다고 공약했던 곳입니다. 박성수 구청장은 사흘 전 SNS를 통해 국토교통부 발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신혼희망타운 3,5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강동구 역시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 건립을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내놨습니다. 네,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놓건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일방적이었다 이런 건데 이 기자, 국토부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걸까요? 네, 국토부는 관련해서 지자체 등과 관계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요. 다만 국토부는 이번 공급 대책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하는 입장입니다. 반발이 확산될 경우 전체적으로 공급 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공급 대책이 가져올 심리적 안정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서울 인근의 신규 택지는 교통망과 자조 기능을 갖춘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K그룹이 해운업에서 철수할 걸로 보입니다. 반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에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력 사업의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SK그룹이 해운 사업을 매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SK그룹은 계열사의 SK해운의 지분을 사모펀드인 한행컴퍼니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SK해운이 1조 5천억 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행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는데요. 이 경우 한행컴퍼니는 SK해운 지분을 80%가량 확보하게 됩니다. 이번 매각이 이루어지면 SK그룹은 해운업에 진출한 지 36년 만에 사실상 철수하게 됩니다. 네, 신 기자, SK그룹이 이렇게 해운업 철수에 나서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해운업 업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 실적이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SK해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을 거듭하며 지난 6월에는 부채 비율이 무려 2,391%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회사의 분할과 선박 매각, 적자 장기 용선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자금을 수혈하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섰지만 5조 원이 넘는 채무 부담을 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움직임도 부담이 됐을 관측이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총수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이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SK해운은 기존의 SK그룹 지주사 지분이 50%가 넘는 등 새 개정안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네, 반면에 SK그룹이 투자를 강화하는 사업 분야도 있죠. 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세 곳 정도의 후보지를 놓고 경제성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차세대 먹거리로 정하고 투자를 늘리는 중이었습니다. 올해 초 헝가리 유럽 공장 투자 발표에 이어 중국 투자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공장까지 투자를 검토하는 겁니다. 미국 시장 대응과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세 리스크에 대비해 현지 양산 공장을 준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신윤철입니다. 기업들에게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곳이 있죠. 바로 국세청입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오늘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경제 인사들이 국세청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늘 남대문 상임회관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등 상임회장단 22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장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 측에 기업들의 경제 활력을 뒷받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건의했습니까? 우선 회원사들의 의견에 따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R&D 세대 지원 확대와 경영회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 등이 주로 논의됐습니다. 회장단은 특히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강조하면서 현재 공제 대상이 아닌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 세액 공제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경기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회장단은 이번 건의 내용을 연말에 있을 법령 개정 과정에 조속히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한승희 국세청장은 기업들의 목소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우선 비정기 조사 축소로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를 위해 외국 과세 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지속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기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채무검증 배제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터미널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탑승 수속 카운터 위치가 변경이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탑승 수속을 하는 카운터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제1여객 터미널 동편에 있는 ABC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탑승 수속뿐 아니라 환승과 수화물 카운터도 모두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전했습니다. 퍼스트와 비즈니스 라운지 역시 기존 43, 28번 게이트에서 11, 26번 게이트 근처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카운터 이전으로 스타 얼라이언스 13곳 항공사가 모두 근접하게 돼 환승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은 말했습니다.
바뀐 위치를 모르고 탑승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여객 터미널 기존 카운터가 있던 서편 KLM 구역에서 동편 ABC 카운터까지는 약 800m인데요. 짐을 들고 걸어서 이동할 경우 5분 정도 걸리니까 꼭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현재 제2기 여객터미널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초 개항한 제2 여객터미널로 이전한 바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과거 대한항공이 있었던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아울러 이번 달 말에는 1터미널에 있는 중화항공, 체코항공 등 7개 외국 항공사가 제2터미널로 추가 이전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4가구 중에서 1가구꼴로 집에 혼자 사는 건데요. 이는 17년 사이에 2.5배 늘어난 겁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자연스러운 주거 트렌드로도 볼 수 있지만 가벼이 볼 문제만은 아닙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인 가구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이제 4분의 1을 차지한다는 건데 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이제 흔한 주거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도 나와 있지만 네. 우리 주변에도 혼자 사시는 분들 참 많아요. 네. 그 결혼을 늦게 하시는 분도 많고 또 본인의 혼자 사는 것에 즐거워서 사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의 증가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혼율의 증가입니다. 네. 이혼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에서 보통 이제 중년층이나 아니면 신혼 초에 이혼하는 분도 많지만 황혼 이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도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과 조건들이 결국 1인 가구의 증가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이를 이제 좀 봤더니 예. 1인 가구가 지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예. 17년 사이에 2.5배나 이제 늘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앞으로도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추이를 보면요. 2000년도에 15.5%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작년 2017년 같은 경우에 28.6%입니다. 거의 30% 말씀하셨는데 추이 자체가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그러네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저 추이가 꺾기가 힘들다고 보여져요. 다만 저걸 꺾으려면 사실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1인 가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들을 끊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끊을 수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변화, 정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흔히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면 청년층도 있고 고령층의 수도 이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인 네. 가구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뭐 구성 자체는 청년층이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1인 가구들이 많아요. 네. 대체적으로 20대 같은 17.1% 정도 되는데 놀라운 게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중에 18%가 1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 연세가 많으신데 왜 1인 가구일까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20대, 30대 보면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별보다 더 많은 증가 이유는 뭐냐면 황혼 이혼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면 예전에는요. 나이가 많으시면 사실 좀 참고 사시는 경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서 오랫동안 살고 아이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출가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황혼 이혼하신 분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연령대가 높으신 70대 이상에도 18% 이상이 지금 혼자 사는 가구로 돼 있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요즘은 이제 국민연금이나 연금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지만 지금 70대 계신 분들은 연금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빈곤이나 생활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노년층의 경우는 이제 그렇고요. 이제 예. 청년층을 보면은 결혼을 이제 결국 미루거나 아예 결혼을 뭐 하지 않는 상황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2000년도만 해도 미혼 1인 가구 같은 게 43%였는데 2015년도에 3.8%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네. 43.5%를 보이고 있고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이혼 1인 가구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네. 2000년도에는 9.8%, 2015년도 15%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혼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같은 수준으로 계속 간다고 하는 것은 결혼할 상황과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부 화려한 싱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전문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뭐 자녀 부양 부담이나 아니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결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 예컨대 좋은 일자리가 없어서 결혼 못 하시는 분, 주택 문제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젊은 층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계속 강조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맞습니다. 지금 강조하고 계신데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컨대 이런 거죠. 제가 일자리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자리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자기 자녀가 결혼을 한다 하면 딸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 될 사람, 사위 될 사람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을 또 최우선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네. 또 두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일자리 문제고 두 번째는 주택의 문제입니다.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 사기는 뭐 엄두도 못 내고요. 전세 얻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주택을 마련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결혼을 계속 미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결국은 40대, 50대가 되도록 결혼을 안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이혼 인구가 또 증가하는 부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많이 좀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성들의 권리나 또 여성들의 주장이 강화되면서 이혼이 증가하는 추세, 이런 추세도 결국은 1인 가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앞에서 이제 교수님이 일자리 관련해서 강조를 해주시는데 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곧 이제 소득이나 고용, 이제 뭐 주거 불안 이런 쪽으로 영향이 계속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문제를 네. 해결해줘야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봐요. 1인 가구 문제를 단순히 그냥 왜 결혼 안 해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세대들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교제하고 연애하는 커플들은 많아요. 그 커플들이 결국 결혼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거거든요. 네. 또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에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아이 양육 비용이. 그 비용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걸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주는 또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존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는 이상은 1인 가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좀 묘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1인 가구의 증가, 곧 미래 시대의 가난과도 연결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청년 취업, 결혼 기피, 뭐 출산 저하, 뭐 고령화까지 뭐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안이 있을 수 있어요? 대안은 저는 이제 국가가 좀 큰 안목에서 긴 안목에서 일자리 정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두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돼.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도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사회적 구조, 안전망들이 보장돼 있다고 하면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나와서 자녀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런 문제, 즉 보육의 문제, 그다음에 자녀 양육의 부담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주택 정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젊은 세대들이 살 집이 없어서 결혼을 미루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젊은 세대만 얘기했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황혼 이혼하시는 분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와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즘 혼밥, 뭐 혼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언뜻 뭐 혼자서 즐기는 뭐 트렌드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할 게 아니라 뭐 자세히 뜯어보면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 경제적인 해법을 하루빨리 좀 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활 속에 숨어 있는 경제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이제 장현재 아나운서와 오늘부터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실생활과 밀착돼 있는데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제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장애 관련 사전 고지가 폐지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혹은 가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일이 잦았는데요. 특히 장애가 있을 경우 보험사들은 자사의 인수 기준을 들어서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의 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인데요. 기존 상품을 보면 눈, 코, 귀 또는 신경 기능의 장애 여부나 그리고 팔, 다리, 손발 등의 손실,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회사의 상품 가입 시 본인의 장애 여부를 알리지 않아도 되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내 치료 이력 내역만
고지하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여행 중에 크고 작은 사고를 대비해서 들고 나는 이제 여행자 보험, 이제는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덧 해외여행객 3천만 시대가 됐습니다. 국민 3명 중 한두 명 이상이 해외여행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해외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이죠. 때문에 여행자 보험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었지만 까다로운 가입 절차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꽤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보험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공항의 보험사 데스크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또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품 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등 약관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서 가입자 입장에선 어떤 내용이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가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자, 보시면 기존에 약 20여 장에 달했던 보험 가입 내용이 5장 내에 통합 청약서로 일원화되고요. 특히 여러분에 거쳐야 했던 자필 서명도 1회만 하면 됩니다. 아울러 보험 보장 내용 등 중복으로 안내됐던 주요 내용도 하나로 합쳐져서 가입자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이달부터는 공적 보험 제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 뇌종양, 뇌경색 등 뇌질환으로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 환자만 보험 적용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증 이외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MRI 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편 중증 뇌질환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양성종양은 연 1, 2회씩 최대 10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네, 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MRI 검사 비용도 이제 표준화된다고요? 네, 병 의원별로 MRI 검사 비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38만 원에서 66만 원에 다 달랐는데요. 종합병원 중에서 최대 75만 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MRI 검사 비용이 건강보험 수가로 표준화되고 본인 부담률은 병원 등급에 따라 최대 6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환자 부담 비용이 현재의 4분의 1 수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시면 상급 종합병원의 뇌 일반 MRI 검사 비용이 66만 원이라고 치면 이제 검사 비용이 29만 원으로 표준화되고요. 환자는 이 금액 60%인 18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겁니다. 네. 자, 10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관련해서 정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장윤지 아나운서 수고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